자, 이제는 나아 지문을 한번 보자고. 나아 지문. 자, 나아 지문. 조세랑 국가 경비의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부터 일단은 뭐지? 얘는 조세의 개념 정의지. 자, 혹시 말이 좀 어려워서 말을 어떤 말인지 모를까봐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자, 국가 경비라는 말은 국가를 운영, 이게 경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비라는 말이 경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이 재원 조달인데, 이 말도 모를까봐, 자, 재원은 재정의 이제 원천이란 뜻이야. 원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재원이란 말은 뭐 그 돈이야. 돈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달이란 말은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올까라는 말이야. 어떻게 가지고 올까. 그러니까 재원 조달은 뭐, 자,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뭐 이 고민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조세란 국가 경비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끌어들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 국민들에게 이제 세금으로 거둬들인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조세 목적을 효율적이고 한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해서 여기선 뭐 또 개념이야. 또 개념 정의. 뭐 조세의 원칙을 정의하고 있지. 정의. 뭐 조세를 부과하거나, 조세가 뭐라고 했지? 세금이라고 했지.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세금을 세금을 거두어 들일 때, 자, 조세 목적이 뭐야? 조세 목적 국가 경비의 재원 조달이지. 재원 조달을 효율적이고 한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효율적이란 말이 뭘까? 효율적이란 말은 재원 조달을 할 때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크게 돈을 그러니까 모아야 되는 돈을 굉장히 적은 비용은 적게 하고 이제 얻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효율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조달할 때 조달 비용은 굉장히 작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은 굉장히 커야 된다라는 얘기가 효율적이고, 한목적적이란 말은 이게 목적에 부합한다는 뜻이야. 목적에 부합. 그러니까 경비를 목적하기 위해 경비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세를 거둬 들일 때 그 목적에 최대한 부합을 잘 해야 한다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한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는 뜻이야. 일정한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조세의 원칙이라고. 다시,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가 되겠지? 효율적, 한목적적 조세에 대한 원칙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세의 원칙이야. 그 원칙이 뭐? 조세 법률주의랑 조세 공평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깔때기 다시 꺼내면, 조세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조세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원칙으로 두 가지, 뭐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를 제시했지.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조세 법률주의를 설명하고, 여기서는 뭐 조세 공평주의를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얘기 하겠지. 일단은 조세 법률주의는 해서 다시 뭐야? 개념 정의야. 개념 정의. 자, 개념 정의.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 정의, 설명, 자, 관계, 이렇게 나올 거야.
조세 법률주의는 국가가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설명이야. 여기 앞에 것까지는 뭐 정의지. 뒤에는 설명이 되겠지. 자, 이 원칙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과세 요건주의, 과세 요건 명확주의, 소급 과세 금지 원칙 등을 그 하부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어쨌든 이거 세 개 또다시 개념 정의하고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비교하면서 읽으면 돼. 자,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국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국가가 조세를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세금을 걷어들인다면 징수한다면 이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무엇이 필요? 법률.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이제 앞으로는 무엇 없이 무엇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나오면 이거 반드시 필요와 떠올려 생각해야 돼. 즉 여기서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얘가 필요하다고. 얘가. 여기 앞에 있는 이 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라는 말의 의미는 뭐?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는 원칙이다. 자, 이 원칙의 목적이 뭐라고? 재산권 보장 그리고 법률 생활의 안정 이 두 가지야. 재산권 보장 무슨 말인지 알 거고 법률 생활의 안정은 뭐? 법률이 정하는 대로 내가 세금 내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활이 안정되겠지. 그런 걸 이제 법률 생활의 안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 가지 하부 원칙,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득과세 금지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되지. 각각 하나씩 보자고. 자,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여기 있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여기 있고, 그 소득과세 금지 원칙이 여기 있고, 각각이 이제 정의를 다 제시하는. 그럼 이 글은 지금 봐봐, 이 정의,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정의, 뭐?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는 뭐 해야 한다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법률. 그것이 필요하다고.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 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의 의미랑 같다 했어. 다시. 근데 어쨌든 정의야. 조세 법률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붙었지. 바로 그 다음에 하부 원칙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하부 원칙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조세의 정목과 세율은 물론이고 납세 의무자 세액의 산정 기준 어쩌고저쩌고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 물론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다시 자세히 보자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은 뭐냐면 어디에 세금을 걷어들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도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내 부가가치세. 물건을 사면 항상 그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거든. 그럼 이거는 소비라는 종목에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 거야. 또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유세를 내야 돼. 보유세.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거야. 즉 소비, 보유, 부동산 보유와 같은 것에 세금을 매기잖아. 세금을 매긴 대상이 뭐라고? 소비, 부동산 보유. 즉 그 세금을 매기는 대상을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종목, 조세의 종목.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릴 것인가, 어디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에 그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 조세의 종목이야.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 조세의 종목. 세율은 알 거지. 몇 퍼센트 세금 내라. 부가가치 같은 경우는 10% 같은 거야. 자, 이런 것들 물론이고 누가 내야 되는지, 언제 그 세금을 산정하는지, 언제 그 돈 내야 될 그 세액은 세금으로서 내야 될 돈의 크기야. 세금으로서 내야 할 돈의 크기를 언제 결정할 건지, 언제를 기준으로 그것을 계산할 건지가 세액 산정의 기준, 그리고 과세 기간 등의 과세 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절차야. 절차. 그러니까 뭐가 기록이 돼야 돼. 첫 번째 뭐? 종목. 두 번째 뭐? 세율. 세 번째 뭐? 3번 납세 의무자. 네 번째 세액 산정 기준. 다섯 번째 뭐? 절차. 이 다섯 개가 다 법률로 정해야 돼. 법률로. 다섯 개 전부 다 법률로 정해라 라는 게 이거고. 자, 과세 요건 명확주의는 뭐야? 이것들이 과세 요건이겠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종목, 세율, 의무자 누구고, 또 세액 산정 기준은 뭐고, 세금 부과하거나 징수한 절차는 뭐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확해야 한다. 이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 명확해야 한다는 건 뭐?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 누가 어떻게 계산된 세액을 어떤 절차로 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거야. 그것의 반대말이 뭐? 확정되지 않은 개념 또 개괄적인 조항이라는 말을 쓰면 명확성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돼. 반대되는 말이구나. 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이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세법에 적용을 한 것으로서 그럼 큰 틀에서 이 원칙이 있겠지. 그걸 여기 설명을 하네.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게 말을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무책임한데 다시 얘기해줄게. 자,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언제부터 보유했냐면 1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보유하다가 이때부터 7월 8일 이후는 보유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 8월 1일에 법이 바뀌어서 세금이 10%에서 20%로 올랐어. 부동산 보유 세금이 10%에서 20%로 올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나는 8월 1일에 이미 7월 8일에 부동산을 보유를 종료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보유하고 있지 않겠지. 근데 내가 이 6개월 가량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세금을 원래는 10%만 내야 되는데 여기에 법이 바뀌었다고 20%를 적용해도 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뭐?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 8월 1일에 제정된 법의 효력은 8월 1일 이후에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후에 발생하니까 이미 그 이전에 완결됐잖아. 7월 8일에 내 부동산 보유는 완결됐으니까 거기에는 이 10%에서 20%로 올린다라는 세금은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10%로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소과세 금지 원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어려운 게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이라고 되어 있지. 완결된 사실. 완결된 사실은 내가 예시를 들어준 부동산 보유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를 7월 8일까지 했는데 법이 8월 1일에 바뀌었으니까 8월 1일 이후에 법의 효력이 있으므로 10%에서 20%로 세금을 올린다라는 법의 효력은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이 7월 8일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종료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 법규에 의해서 내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바로 뭐라고? 법률 불세법의 원칙이고 그게 세법에 적용이 된 것이 뭐라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야. 그러니까 세금 매길 때 종료된 거에는 세금 매길 수 없다는 거야. 예전대로 해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조세 공평주의는 다시 조세 법률주의와 더불어서 이 조세의 원칙 중에 하나야. 조세의 원칙. 한번 보자. 조세의 부담을 소득이나 소비, 자산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 공평주의는 입법상의 공평주의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입법상의 공평주의는 세금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국민이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으로 실질 과세의 원칙으로 대표된다. 자, 여기까지. 요렇게가 정의지, 정의. 자, 소득이나 소비, 자산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일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걸로 소득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는 누진세인가? 누진세를 하고 있는데 소득 구간이 낮으면 세금을 안 내. 소득이 매우 낮으면 세금을 안 내고 조금 그 이후에 구간별로 나눠 한 두 구간, 세 구간, 네 구간 정도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고 제일 높은 과세 표준이 아마 내 기억으로 2억이었나 그랬을까. 이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 한 50% 가까이 소득세를 내거든. 근데 소득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덜 거두고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거둔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평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그 세율을 다르게 제정한 것. 그런 것이 왜 그랬냐?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생각하면 돼. 소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자산도 있어. 자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요트라던가 이런 자산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자산이어서 사치세라고 세금을 높게 부과한단 말이야. 또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아마 내 기준으로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 혹은 집값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내.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부동산 보유세와 더불어서 함께 내야 되는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달라진단 말이야. 비싼 걸 가지고 있으면 크게 내고 자산이 없으면 자산세를 내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공평하다고 보는 거지. 자, 조세 공평주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대. 입법상의 공평주의랑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인데, 자, 입법상의 공평주의는 그러한 세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을 할 때도 평등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것은 이제 또 실질 과세 원칙으로 대표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한 얘기가 있지. 과세에 있어도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을 중시하여 과세하고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은 이렇게 얘기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요 지문이 말이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 지문 구조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말이 어려워, 말이. 과세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득은 거의 없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자산이 많아서 자산세는 되게 크게 내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형식적으로는 돈이 없는 사람인가 해서 세액 공제도 해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산에 맞춰서, 실질을 중시해서 자산에 맞춰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말의 의미야.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난 소득은 없어도 자산은 넘쳐난다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잖아. 담세 능력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야.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집이 금수저여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해. 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은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세는 빵원이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다른 소득세 빵원인 사람들처럼 혜택을 줄 것인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돈이 너무 많아서 팽팽 놀고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산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자산으로 세금을 내면 되겠다, 자산으로 세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응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바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소득, 소비, 자산이 있으며 세금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번 볼까? 자, 소득. 이것이 소득 같은 걸 뭐라고 한댔어? 아까 전에 종목이라고 한댔어. 조세의 종목. 조세의 종목.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는 가액이 획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소득 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원천 징수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득 지급 시에 먼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징수를 편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일단 여기 소득세 얘기하면서 소득세 많은 얘기 중에 뭐 얘기했어? 원천 징수 얘기했어. 원천 징수.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 회사에서 돈을 주잖아. 회사에서 일을 하면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돈을 받지. 근데 회사가 노동자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준다는 거야. 세금을 떼고 미리 준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 자, 기업은 한 개인데 삼성이라는 기업은 한 개지만 여기 삼성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한 10,000명 넘게 수만 명이 될 거야. 자, 이 수만 명을 일일이 국가가 알아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삼성한테 야, 니네 세금 내 거 따로 모아놓고 그 세금 다 떼서 니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줘. 그리고 그거 모아놨다가 나한테 줘. 하면 국가는 삼성 한 명만 상대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수만 명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해야 될 텐데, 원천 징수제를 하면 삼성 한 명만 상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징수를 편리하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소비세. 소비세는 가계의 지출 또는 기업 판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비세는 사람이 제한한 영역을 구입 소비한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한 조세로서 그중에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소비세와 제조업자나 판매상에 의해 납부된 조세가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간접 소비세는 아닌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세는 그 소비할 때마다 돈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이 말이 어려워. 소비세와 소비세와가 아니고 제조업자나 판매상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 예상되어 있는 간접 소비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림.
그러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겠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갤러리에 팔았어. 전시도에 갤러리에. 그럼 갤러리는 이 갤러리에 와서 그림을 살려고 하는 수집가한테 그림을 팔겠지. 근데 국가는 그러면 갤러리에 세금을 매긴단 말이야. 야, 너 그림 팔 때마다 돈 내. 그림 팔 때마다 국가한테 돈 내. 라고 하면 갤러리 입장에서는 야, 그림 팔 때마다 플러스 100만 원씩 나는 더 줘야 되는데 세금으로. 이거 네가 감안해서 사. 나는 100만 원 더 높게 받을 거야. 원래 그림 가격은 400만 원인데 국가가 세금 100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너한테는 500만 원에 받아야겠어. 라고 하는 게 제조업자나 판매상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제조업자나 판매상인 갤러리가 국가에 100만 원씩 납부하지. 이 세금이 원래 400만 원짜리 그림에 플러스 100만 원이 돼서 수집가는 500만 원을 주고 사니까 수집가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야. 그러한 세금을 간접소비세라고 하는 거지. 간접소비세.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걸 의도할 때가 있어. 의도할 때. 소비에 세금을 매기고 싶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매겨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럴 때는 제조업자나 판매사한테 세금을 매기면 이 양반들이 알아서 더 높은 가격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결국에는 소비에 과세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소비에 과세하고 싶은데 뭔가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세금을 매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조업자랑 판매업자를 이용을 해서 야, 니네들 세금 내. 니네 돈 더 그러면 전 돈 더 내야 되는데요?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니 그럼 그거는 소비자한테 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국가는 그렇게 하면 국가는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겼지만 사실상 야 그거 소비자한테 더 받아 라고 말하게 되었으니까 소비자한테 세금을 거두는 거겠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간접소비세라고 한다. 자산세는 부의 구체적인 보유 수단이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재산세가 대표적이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지. 자, 여기까지 이 나지문을 했는데 가지문은 굉장히 쉽게 끝나는데 나지문은 조금 어려워. 말도 어렵고 그래서 좀 단어를 푸는 그러니까 글의 구조 자체는 어렵지 않아. 글의 구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다 말이 어려워서 좀 단어를 풀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도록.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제 질문을 한번 피드백해서 보여줄게.